이 책 보신 분도 계실 거예요. 혹시 이 책 한 번이라도 보신 분, 겉표지라도 보신 분, 다행입니다. 이 책에 대한 내용을 제가 지어서 해도 아무도 모를 것 같아요. 자, 간단합니다. 당신의 주인은 DNA가 아니다. 그걸 그대로 해석을 해보면 타고난 대로 살아야만 되는 것은 아니다. 내 운명은 내가 개척할 수 있다. 네, 이 책을 쓴 사람이 브루스 H. 립턴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과학자이자 의사예요. 그리고 세포 생물을 전공을 했습니다. 누가 떠오르시죠? 세포 영양과도 관련이 있고요. 네, 과학자가 쓴 책이다 보니까 내용이 다소 어려울 수는 있더라고요. 제가 이 책을 두 번을 봤는데 처음 봤을 때는 그냥 대충 훑어봐가지고 이해가 됐었는데 오늘 강의를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보니까 굉장히 어려운 책이더라고요. 과학적인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요. 의학적인 내용도 나옵니다. 그거를 제가 오늘 여러분께 아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을 할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께 공유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화면 공유를 하겠습니다. 자, 당신의 주인은 DNA가 아니다. 이게 책 표지예요. 책 표지에 무슨 염색체도 나와 있고요. 그리고 사람이 춤추는 모습, 뛰는 모습, 인체와 관련된 내용들이 이 책에 쓰여 있을 것 같다라는 그런 상상을 할 수 있게끔 나와 있습니다. 이게 윗부분만 자른 캡처인데 이 밑에 부분은 사람 눈이 그려져 있습니다. 사람 눈이요. 한번 검색해 보시면 어떤 이미지인지 아실 거예요. 책을 딱 펼치면 이런 말이 써 있어요. 마음과 환경이 몸과 운명을 바꾼다. 마음과 환경이 몸과 운명을 바꾼다. 우리가 다 아는 얘기인 것 같아요. 많은 자기계발 서적이라든지 많은 유명 강사들이 하는 강의를 들으면은 그리고 가끔 인터넷 기사를 보면은 물려받은 것 없이 당대에 큰 부를 이룬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워렌 버핏이라고 하든지 아니면 스티븐 잡스라고 하든지 아니면 돌아가신 고 정주영 회장님, 이건희 회장님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뭐 몇몇 분은 예외가 될 수 있겠지만 대부분 다 당대 큰 부를 이루신 분들이에요. 누가 봐도 성공한 사람들. 그리고 가끔 뉴스에서 이런 뉴스도 보실 거예요. 아주 어려운 환경에서 자수성가한 사람들의 이야기. 그리고 그와 반대로 아주 어려운 그 환경에서 그냥 어렵게 살다가 돌아가신 분들의 이야기. 혹은 아주 부유하게 태어났는데 홀딱 말아먹고 가난하게 살다가 생을 마감한 사람의 이야기. 이 이야기들이 공통적으로 뜻하는 게 이 책에 나와 있어요. 마음과 환경이 몸과 운명을 바꾼다. 성공을 결정하는 것이 운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예전부터 미신, 뭐 미신이라고 하긴 좀 그렇긴 한데 매년 새해가 되면 혹은 연말이 되면은 사주팔자를 보러 가요. 그죠? 거기서 들을 수 있는 내용은 물론 요즘은 듣고 싶은 것만 들어요. 그리고 좋은 것들을 안 좋은 거는 굳이 내가 생각 안 하려고 노력을 하고 좋은 것들은 내가 받아들이려고 긍정적인 부분으로 많이 흘러가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 사진을 보면서 섬뜩하더라고요. 운명이에요. 명. 운명을 믿으시나요? 이 자리 외우셨나요? 많은 분들이요. 운명론을 믿고 계신 분들이 아직도 많습니다.
근데 그 운명은 본인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고 이 책에 나와 있어요. 과학적인 근거들이 뒷받침되어 있습니다. 이게 뭘 뜻할까요? 행운이죠. 행운. 행운을 찾기 위해서 평생을 바치는데 코앞에 있는 행복을 놓친 사람들의 이야기, 그런 이야기도 많이 접하게 됩니다. 세잎클로바의 뜻은 행복이라고 합니다. 그 수많은 행복을 짓밟으면서 행운을 찾으려고 많은 사람들이 노력을 해요. 시간을 허비를 해요. 근데 이런 것들이 결국 내 운명을 결정짓는다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것들, 내가 뜻하는 것들. 자, 책에 나온 내용들을 제가 하나씩 말씀드릴 거예요. 첫 장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배양 접시의 교훈, 똑똑한 세포와 똑똑한 학생들. 이분이 의사이고 과학자이다 보니까 대학에서 학생들을 많이 가르쳤습니다. 그 내용들이 책에 처음부터 끝까지 나와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좀 난해하고 어려운 용어들이 많습니다. 배양 접시. 배양 접시는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인체 세포는 증식을 합니다. 일정 환경에 일정 영양 성분이 공급이 되면은 증식을 해요. 근데 이거를 인체가 아니라 어떤 실험실, 시험관 혹은 샤알레라고 들어보셨나요? 이게 납작한 원통 있죠? 투명한 거. 거기다가 세포를 증식시키는, 그리고 배양액은 그 세포가 필요로 하는 모든 영양소예요. 거기에다가 세포에다가 배양액을 집어넣어서 증식시키는 그 접시가 바로 배양 접시예요. 여기에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유전자 변형이 더 이상 무엇이 하나의 종인지 분명하게 말하기 어려워졌다. 말이 참 어렵게 써 있어요. 유전자 변형이라는 것으로 인해서 어떤 한 종을 특정하기가 힘들어졌다 라는 뜻이에요. 옛날에는 옥수수는 옥수수고요, 오이는 오이예요, 참외는 참외고요. 근데 얘네들을 유전자 조작을 합니다. 참외만 나는 오이, 씨 없는 수박.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2가지 혹은 3가지 이상의 종을 결합을 시켜요. DNA 조작, 유전자 조작이라고 표현을 하죠. 그런 내용이 첫 장에 나와 있어요. 그리고 세포는 굉장히 똑똑합니다. 어떤 분야에서 똑똑하냐? 어떻게든 살아남아요. 세포는. 예를 들어서 남자와 여자가 있어요. 혹은 가난한 사람과 부자가 있어요. 그렇게 예를 들면 좀 이상한데, 모든 개체끼리는 상호작용을 통해서 발전을 하고 번식이 됩니다. 그리고 그 모든 DNA가 그것들을 전부 다 받아들인다고 이 책에 쓰여져 있어요. 그리고 환경이 DNA를 변형시킨다고도 쓰여져 있습니다. 근데 그 환경은 누가 만드느냐? 전부 다 내가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장에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거 실제로 쓰여 있는 내용이에요. 중요한 건 환경이지 멍청아 라는 제목입니다. 환경이 왜 중요할까? 1960년대까지만 해도 인간은 유전자의 힘에 의해서 종속되었다고 믿었고 세뇌되었고 교육 받아왔습니다. 유전자가 사람을 특정 짓고요, 사람의 성격을 특정 짓는다고 배웠어요. 그게 1960년대까지의 과학자들이 믿었던 내용입니다. 이 책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1980년대 후반에 전 세계 차원에서, 세계적인 차원에서 게놈 프로젝트라고 들어보셨죠? 유전자를 밝혀내겠다. 전 세계적인 차원에서 게놈 프로젝트가 추진됐고 인체 모든 유전자를 찾아내는 목표가 생겼습니다.
이때부터 유전자에 대한 관심, 그리고 유전자를 분석하고 해부하고, 그리고 유전자를 설명하는 굉장히 다양한 방법들이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부모가 살면서 겪은 것이 자식의 유전적 성향을 그리고 성질을 만든다라고 책에 쓰여져 있습니다. 단순하게 조상 대대로 물려져 내려오는 그 DNA만 자식한테 계속 물려져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살면서 겪게 되는 모든 환경적인 것들이 자식한테 전달이 된다는 뜻이에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많은 분들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표현을 해요. 자식은 부모의 외모만 담는 게 아니다. 그리고 자식은 부모의 장기 모양까지도 담는다고 저는 표현을 합니다. 부모가 자식을 임신을 했을 때 부모의 몸 상태가 썩 좋지 않다 그러면 자식은 아픕니다. 아이가 어렸을 때 아픈 것은 100% 부모 잘못이라고 저는 자신있게 얘기할 수 있어요. 어렸을 때 아픈 것은 부모가 몸 관리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자, 이게 환경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리고 세포막은 마술사라는 챕터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 한참을 이해를 해야 됐어요. 세포막, 세포를 보호하는 얇은 세포막이 있습니다. 세포막에는 DNA가 없어요. DNA가 사람을 그리고 종을 특정 짓는데 세포막이라는 것이 나오면서 세포막이 여기서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세포막은 뇌다라고 표현을 해요. 세포막만 분리를 해서 배양액에 넣어서 증식을 시키니까 증식이 됩니다. 근데 세포막은 유전자가 있진 않아요. 근데 뭐에 의해서 증식이 되냐? 모든 환경에 의해서 환경에 적합하게 증식이 되더라고요. 이게 과학자가 현미경으로 밝혀낸 사실입니다. 세포막도 DNA를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세포막은 환경적인 요인에 의해서 특정 지어집니다. 그래서 세포막은 마술사라는 표현을 썼어요. 새로운 물리학. 자, 이거 좀 어려운 내용인데 양자역학에 관련된 내용이 이 챕터에 나와 있습니다. 양자역학. 쉽게 설명을 하면요. 생각에 파동이 있다예요. 그리고 그 파동은 생각은 전기적인 신호를 가지고 있고 그 전기적인 신호는 일정한 파동을 만든다. 그리고 누군가가 어떤 특정 물체를 혹은 특정적인 어떤 상황이나 사람을 생각을 하면 고유의 파동이 만들어진다. 그게 전자현미경으로 밝혀졌습니다. 그걸로 인해서 시작된 것이 바로 양자역학이에요. 그리고 양자역학은 구체화되고 실체화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모든 생각은 구체화되고 실체화된다. 쉬운 내용은 아니에요. 그죠? 지금 표정을 보니까 멍하신 분도 계시고요. 이게 도대체 뭔 얘기야? 호스트님 정신 차리세요. 멍하지 마시고요. 자기계발의 대명사라고 하고 있는 시크릿이라고 하는 다큐멘터리 영상이 있습니다. 그걸 보신 분들 꽤 많으실 거예요. 전 세계 상위 1%만 가지고 있는 부의 비밀이라는 부제를 가지고 있는 시크릿이라는 영상이 있습니다. 거기에도 뒷부분에 보면은 양자역학에 관련된 이야기가 나와요. 생각의 파동이 있고요. 그 파동은 결국 구체화되고 실체화된다. 어떤 것을 꾸준하게 반복적으로 생각하고 상상하면 그것은 현실이 된다예요. 예를 들어서 시크릿에서 나온 이야기는 이거예요. 매주 혹은 매달 받는 고지서, 빚 독촉 고지서 혹은 카드값, 거기에 마이너스 갚아야 될 돈들이 쓰여 있습니다. 그러면 스트레스를 받아요. 그죠? 누구나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그거를 가지고 볼 때마다 스트레스를 받고 그런 사람,
그런 사람은 그와 관련된 에너지가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빚을 지속적으로 생각하면요, 빚이 계속 쌓인다고 나와 있습니다. 빚을 어떻게 갚아야 되지? 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도 마찬가지로 빚이 쌓인다고 나와 있어요. 그 반대의 생각을 해야지 빚이 만들어지지 않고 해결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전혀 상관없는 완벽한 부를 갖춘 나의 모습을 상상하라고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그게 시크릿입니다. 그 생각은 구체화되고 현실화됩니다. 그 내용이 여기에 양자역학이라는 단어로 쓰여져 있는 거예요. 생각은 뇌세포를 움직여서 전자 파동을 만들어낸다. 일정한 생각은 일정한 주파수를 만든다. 생각에 의한 주파수입니다. 생물학과 믿음 5번째 챕터예요. 물질과 에너지는 서로 얽혀 있다. 자, 5번째 챕터에서 제가 끔찍하지만 좀 희한한, 우리가 한 번쯤은 들어봤을 만한 내용이 있어가지고 제가 그걸 읽어드리려고 해요. 예전에 실제 있었던 의사의 이야기입니다. 1952년에 어떤 젊은 영국 의사가 실수를 저질렀다. 이 실수로 인해 앨버트 메이슨이라는 의사는 짧은 동안이나마 과학자로서 명예를 누렸다. 그 실수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는 거예요. 메이슨은 최면술을 이용해서 15세 소년의 사마귀를 치료하려고 했다. 생각해 보세요. 현대의학에서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그렇죠? 근데 되게 재밌는 결과가 뒤에 있어요. 메이슨을 비롯한 몇몇 의사들은 이미 최면술을 써서 사마귀를 제거한 사례가 있었지만 이 환자는 특별히 힘든 환자였다. 소년은 가슴 부위의 피부만 정상이고 나머지는 사람의 피부라기보다는 코끼리 가죽 같은 모습이었다. 상상을 해보세요. 가슴 부위만 사람의 피부고 나머지는 전부 코끼리 가죽 같은 그런 두껍고 딱딱하고 갈라져 있는 그런 피부였다고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일단 메이슨은 한쪽 팔에만 집중해서 최면술을 시술하기로 했다. 소년이 최면 상태에 들어가자 메이슨은 팔의 피부가 치료되어 건강하고 발그레한 피부로 바뀔 것이라고 소년에게 말했다. 일주일 후 병원을 다시 찾은 소년의 팔이 건강을 되찾은 것을 보고 메이슨은 만족스러웠다. 한쪽 팔에 최면을 걸었더니 그 팔이 사람 피부로 돌아왔다는 이야기입니다. 최면술에 의해서. 신기하지 않나요? 근데 이게 사실이에요. 그리고 나서 메이슨은 소년을 처음 진단한 외과 의사에게 보냈다. 이 의사는 소년에게 피부 이식을 하려 했으나 실패한 바 있었다. 그때 메이슨은 자신이 의사로서 실수를 저질렀음을 깨달았다. 소년의 팔을 본 외과 의사는 처음에 진료를 했던 외과 의사죠. 눈이 휘둥그레졌다. 그리고 외과 의사는 메이슨에게 소년의 문제가 사마귀가 아니라 치명적 유전적 질환인 선천성 어린선이라는 사실을 이야기해줬다. 이 어린선이라는 병이 뭐냐면 네이버에 검색을 해보시면 아실 거예요. 어린선은 그거예요. 피부가 생선 비늘 같은 그런 형상을 띠는 그걸 어린선이라는 유전적 질환 병명입니다. 어린선이라는 사실을 이야기해 주었다. 오직 마음의 힘만으로 증상을 해결한 메이슨과 소년은 당시까지 불가능하다고 생각되었던 일을 성취한 것이다. 메이슨은 이 소년에게 최면술 치료를 계속했고 놀랍게도 소년의 피부는 대부분 첫 번째 최면술 시술로 치료된 팔과 비슷한 분홍색 피부로 돌아왔다. 정상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선천성 유전적 질환인 어린선이라는 이 질병이 단순하게 최면요법만 가지고 정상으로 돌아왔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팩트입니다. 생각의 힘만으로
몸의 모든 것들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생각이 세포를 움직입니다. 결국에는. 이 뒷이야기는 메이슨이라는 이 의사가 또 다른 사람들, 어린성과 같은 질병을 갖고 있는 다른 사람들을 치료를 했는데 성공하지 못했다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리고 스스로 절실하게 뉘우칩니다. 자신의 믿음이 부족했다고. 처음에는 강렬한 믿음, 그걸로 인해서 한 아이를 치료에 성공을 했는데, 그 뒤로 들어오는 환자들에 대해서는 본인의 믿음이 부족해서 치료를 실패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내용이 1952년에 발표된 내용이에요. 그리고 1980년대 유전자가 하나씩 발표되고 90년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양자역학, 이 분야가 활성화되면서 이것이 과학적으로 입증이 됐습니다. 누구나 그것을 가능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이. 자, 간디 아시죠? 간디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믿음은 너의 생각이 된다. 너의 생각은 너의 말이 된다. 너의 말은 너의 행동이 된다. 너의 행동은 너의 습관이 된다. 너의 습관은 너의 가치가 된다. 너의 가치는 너의 운명이 된다. 이 말을 줄여서 하는 이야기들이 동기부여 영상에 굉장히 많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생각이 결국 운명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생각 이전에 믿음이라는 단어가 써 있어요. 믿음. 조금 전에 제가 읽어드렸던 그 의사가 첫 번째 소년을 치료를 할 수 있었던 것은 믿음 때문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6번째 장. 성장과 보호. 여기에 끔찍한 단어가 써 있더라고요. 공포로 죽을 수 있다. 단순하게 공포심만으로 죽을 수 있다. 그러면서 여기에 나와 있는 의사의 실수 몇 가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오진을 한 거예요, 의사가. 당신은 시한부입니다. 6개월, 길어야 6개월 동안 삶을 연명할 수 있습니다. 6개월 동안 사람들에게 인사를 나누세요. 어떤 사람은 이거를 믿습니다. 그래서 채 6개월이 되기도 전에 생을 마감을 해요. 어떤 사람은 흥칫뿡 믿지 않습니다. 생존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안타까운 이야기, 제가 알고 있는 이야기 하나만 전달을 해드릴게요. 예전에 전 영화를 굉장히 많이 봤는데 영화에 나왔던 일부의 내용이에요. 일제강점기 시대에 그 무슨 부대인지 생각은 안 나는데 사람을 데려다가 인체 실험을 했던 마루타라고 들어보셨죠? 생체 실험. 마루타에 이런 실험이 있었답니다. 사형수를 데려다가 눈을 가리고요. 손목 있죠? 팔을 묶어 놓습니다. 팔을 이렇게 십자가에 묶어 놓습니다. 묶어 놓고 오른쪽 팔 위쪽에다가 물통을 하나 연결을 해놔요. 그리고 한 방울씩 흘러내리게끔 연결해 놓고 강한 충격을 줍니다. 손목 부분에. 눈을 가린 상태에서. 그러면 뭔가 흘러내리는 느낌을 받겠죠. 그죠? 한 방울 한 방울 떨어지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 사람은. 그러면서 그 사형수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 의사, 과학자겠죠? 그 마루타 실험을 한 과학자가 당신은 동맥이 끊어졌습니다. 6시간 안에 당신의 모든 피가 빠져나가서 당신은 죽게 될 것입니다. 근데 실제로 상처가 나진 않았어요. 그리고 실제로 피 한 방울도 흘리지 않았습니다. 근데 되게 재밌는 사실이, 이걸 재밌다고 해야 되나요?
끔찍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결국 그 사람은 죽었어요. 6시간 만에. 죽은 사람을 해부를 했어요. 해부를 했는데 모든 피가 말라서 없어졌습니다. 인체. 신기하지 않나요? 생각이 내 몸을 반응을 시킵니다. 인체에 있는 모든 피가 말라서 그 사람은 결국 사망을 하게 됐어요. 공포로 죽을 수도 있다고 이 책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환경으로부터 나 스스로를 보호해야만 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를 보호할 수 있는 것은 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사람은 환경적인 동물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환경을 내 스스로 바꿀 수만 있다면 나의 생각도 바꿀 수가 있고요. 그 생각을 통해서 나의 믿음도 생길 것이고, 그리고 결국 나의 행동이 바뀌고 나의 습관이 바뀌고 나의 운명도 바뀝니다. 생각 있는 부모 노릇. 신념에 관련된 이야기가 나옵니다. 마지막 챕터에서는 신념. 부모가 자식한테 좋은 것을 물려주고 싶어 하는 것은 모두가 다 똑같은 마음일 거예요. 저도 저희 아들한테 좋은 환경, 그리고 하고 싶은 것을 다 해주고 싶어요. 하고 싶어 하는 것들. 그래서 이사를 갑니다. 뜬금없이 고백을 하는 거죠. 모든 부모는 자식한테 좋은 것을 물려주고 싶어 합니다. 근데 가장 좋은 것은 건강한 생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건강한 생각. 건강한 생각, 그리고 건강한 신념. 부모가 자식을 매일같이 혼내는 가정이 있고요. 어떤 실수를 해도 용서를 하는 가정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아이는 성장하면서 자존감이라는 것이 있고 없고가 되겠죠. 그렇죠? 어떤 부모가 되실 건지 그거는 스스로 선택을 하시라는 겁니다. 유전자 공학자로서의 부모, 건강한 인체를 자식한테 물려주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습관이 된 노력을 실력이라 부른다. 어떤 사람은 아직까지도 운을 쫓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끔 가다가, 그리고 혹은 매주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안 될 확률이 훨씬 큰 로또를 삽니다. 로또를 사는 사람들의 70%에서 80% 가까운 사람이 직장인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 현재 내가 살아가고 있는, 그리고 나의 수입으로는 앞으로 벌 수 있는 수입의 한계가 있으니까 나의 인생을 바꿀 수가 없다는 것을 스스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로또라는 것에 손을 대고요. 매주 로또를 사면서 그 한 주를 당첨될 것이라는 그 막연한 상상으로 행복하게 지낸다고 합니다. 로또의 당첨 확률이 몇 프로일까요? 아시는 분? 로또의 당첨 확률은 50%입니다. 당첨이 되거나 안 되거나. 그렇지 않나요? 로또의 당첨 확률은 50%예요. 1등이 당첨되거나 안 되거나. 그런데 그런 운에 자신의 인생을 맡기지 마시고요. 나의 노력으로 인해서 습관이 된 노력을 실력이라고 부르고요. 그 실력이 결국 나의 성공적인 인생을 만들어냅니다. 실력을 키우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있네요. 이건 원래 안 읽어도 되는데 아까 보여드렸던 그 간디의 말 다시 한번 읽고 끝내겠습니다.
너의 믿음은 너의 생각이 된다. 너의 생각은 너의 말이 된다. 너의 말은 너의 행동이 된다. 너의 행동은 너의 습관이 된다. 너의 습관은 너의 가치가 된다. 너의 가치는 너의 운명이 된다. 성공적인 운명을 개척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